아마 내년에 경매 많이 나올 거예요. 경매 공부를 미리 해두는 것도 괜찮아요. 금리가 떨어지면은 금리가 저렴해지고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은 없어져 있고, 그럼 그럴 때 제일 하기 좋은 투자가 원룸 투자라던가 뭐 월세 전략, 부동산으로 매매 가격 상승을 보는 투자보다는 저는 먼저 유행할 게 월세 투자라고 봐요. 소장님께서 또 주식 전문가시기도 하지만 예. 부동산도 전문가시기도 하잖아요. 아유 쑥스럽습니다. 또 이 주식 생존의 법칙 외에 그 전작인 세븐을 보면 부동산 투자는 또 예. 결과도 상당히 좋으셨고요. 예. 부동산 시장은 요즘 좀 어떻게 보세요? 안 좋아요. 아마 내년에 경매 많이 나올 거예요. 아, 그래서 경매 공부를 미리 해두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그래서 경매 좀 해두신 다음에 이제 경매는 딜레이가 좀 걸려요. 사람들이 못 견디는 물건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견디는 것 같고, 이제 내년에 금리가 여기서 또 올라가면 진짜 못 견딜 거예요. 벌써부터 이제 건물주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예전에 금리가 낮을 때는 분명히 월세 받고 대출이자 내면 남았어요. 근데 이제는 월세 받은 거에서 내 월급을 보태서 이자를 갚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면 팔고 싶은데 사주는 사람이 없어요. 거래량이 없어요. 팔지를 못하니까 정리가 안 돼. 청산이 안 돼요. 주식은 아까 채권 문제가 유동성 얘기했던 것도 뭐냐면, 국가가 그러면은 뭐 헐값에라도 팔면 우리가 급매로 사주겠다, 누구든지 팔아라 하게 되면은 급급매는 안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데, 부동산은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가 쭈그러들면은 그냥 쫙 사라져요. 정리가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경매가 많이 나올 거고, 그럼 시장 분위기는 한동안은 후행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다음번 좀 회복이 되고 금리가 어느 정도 떨어지는 시점이 돼야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1, 2년은 좀 불황이 오지 않겠는가. 지금으로부터 1, 2년. 예. 왜냐하면 채권 금리가 아직 정점도 아니거든요. 정점을 찍고 내려와야 좀 나중에 안정화가 되고 사람들이 빚내서 투자할 용기가 좀 생겨야 돼요. 그럼 부동산 상승 랠리가 좀 나오려면은 많은 요소들이 있어야 되겠죠. 뭐 정책이 갑자기 막 우호적인 정책이 나와서 빚내서 투자하게 된다던가, 아니면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막 상승을 해가지고 왜 급반등하지 이러면서 막 뛰어든다던가, 아니면 이자가 저렴하던가, 세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당장 나올 것들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불황기에도 부동산이 올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2011년, 10년, 11년에 광역시의 이제 소형 아파트, 한 25평쯤 되는 아파트들이 몇십 프로씩 올랐었어요. 1년에. 오히려 똘똘한 아파트들, 그러니까 좀 대형 아파트 사시던 분들은 집을 팔아서 좀 더 현금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저 작은 집으로 가려고 하고, 2008년 이후로 집이 안 지어지니까 신혼부부라던가 뭐 이런 사람들은 계속 집을 살려고 하는데, 25평이 굉장히 잘 맞물려요. 신혼부부가 살기도 좋고, 애 하나 있어도 살기 좋고, 애 둘이어도 좋고, 노부부가 살기도 좋고. 그러면서 신축은 없고 25평이 쇼티지가 났던 거죠. 그러면서 광역시에 이 아파트들 가격이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런 형태의 어떤 불황형 상승이 곳곳에서 핀셋처럼 나올 가능성은 조금 있고, 만약에 경기가 좋아진다라 그러면은 거제라든가 군산이라든가 울산이라든가 이런 도시들, 중공업 위주의 도시들, 그런 쪽으로 인력들이 많이 몰려들고 하면서 집이 부족해서 올라가는 일이 하나 더, 지방의 산업단지들은 어쨌든 증시 상승과 같이 가겠죠. 이런 경우로 가는 경우, 특수한 경우 하나 더. 아니면 불황에는 임대 투자가 한번 유행할 거예요. 다시 금리가 좀 떨어지고 나면, 금리가 떨어지면은 금리가 저렴해지고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은 없어져 있고, 그럼 그럴 때 제일 하기 좋은 투자가 원룸 투자라던가 뭐 월세 월세 전략. 근데 이제 오피스텔은 다가구에 들어가기, 다주택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할 거고, 원룸 같은 경우는 내가 위에 살면서 월세 받으면서 노후를 마련하겠다. 뭐 주식도 별로고 다 별로니까 안 하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게 한번 유행을 해요. 월세 투자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슬슬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는 거죠. 되었던 기억을 까먹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매매 가격을 추종하는, 이자가 떨어지니까 전세 가격이 오를 거예요. 지금 전세 가격이 떨어진 거는 이자가 올라서 그렇고, 이자가 떨어지면 전세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부담이 줄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2억에 전세 살다가 이자로 하면은 한 달에 한 뭐 60만 원이라 할게요. 그러다가 이자가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이율이. 그럼 저는 4억짜리 전세를 올라가도 그렇죠. 내는 돈은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모두가 똑같은 평등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집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전세가만 올라가요.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 이제 전세를 끼고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갭 투자가 등장하죠. 거기다가 2016, 17, 18년 동안, 19년, 20년간 5년 동안 갭 투자로 부자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몇 년 뒤에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다시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은
갭 투자가 또 다시 성행하지 않을까. 예, 그때 또 한 번 더 상승장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 그러면 지금 그 미디어들을 보면은 예. 진짜 뭐 30% 40% 빠질 때도 있고 이미 반토막 난 데도 있더라고요. 서울 아, 수도권에서도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어떤 전문가분들은 지금 사는 타이밍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이른 건가요? 우리나라는 전세 때문에 가격을 특히 아파트 집중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관련된 투자는 전세 가격을 많이 추종할 수밖에 없고 전세 가격은 금리를 추종하고 그러면 금리가 꺾여서 다시 2020년, 19년 정도로 돌아가야 되는 타이밍. 대표적으로 전세 아마 갭 투자가 상승했을 때가 아파트 담보대출이 한 4%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정도까지 내려와야지만 사람들이 조금 욕심을 내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소 시간이 좀 걸릴 거다. 네, 금리와 연동될 거라 보고 있어요. 아, 그 지금은 조금 이른감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럼 앞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는 거고. 금리가 더 올라가면 그렇게 되죠. 막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대로 뭐 파월 의장이 아니다 나는 인플레이션 2% 잡을 때까지 금리를 무한정 올릴 거다. 이런 말 나면은 뭐 채권 시장부터 다 박살 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아파트라고 뭐 불멸의 상징은 아니니까 다 연동되는 거거든요. 그 많이들 투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되게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전세가율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전세가율이 지금 예를 들어 50%인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예를 들어 70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럼 이번에도 그런 게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그거는 금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세가율이라는 것도 금리가 일정한 상태에서는 전세가율을 보면서 우리가 아 투자의 매매 시그널을 보는데 지금은 전세가율이 의미가 좀 사라진 게 월세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럼 이제 전월세가율도 봐야 될 수도 있어요. 월세가율을 봐야 되나? 전세는 내가 변동이자예요. 이율이 올라가면은 내가 한 달에 내야 되는 돈이 더 늘어날 거예요. 근데 보통 전세 계약은 2년입니다. 그럼 내가 당장은 한 달에 150만 원을 내는데 이거 이율 더 올라가면은 2년 뒤에는 한 250만 원 내게 생겼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월세는 고정값이에요. 디폴트 값이에요. 2년 뒤에도 똑같은 가격이에요. 그러면 내가 봤더니 지금 200만 원이다. 월세는. 그러면 지금 상황을 보니까 금리는 올라가고 이자 올라갈 거니까 200으로 월세를 들어가는 게 더 싸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월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전세에 대한 가격이 내려가서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그거는 조금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금리가 너무 변했기 때문에. 타이밍을 잡는 게 네. 언제 그러면 좀 신호가 뭐 있을까요? 금리가 좀 떨어지는 신호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금리가 떨어지는 근데 거. 떨어져도 후행성을 하기 때문에 바로 반등할 것 같지는 않고 주담대가 한 4% 정도. 네, 주담대 한 4% 정도 돼야 이제 사람들이 해볼 만 하거든요. 제가 그때가 2014년 14년 초가 4% 나왔었어요. 그때부터 갭 투자가 이제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정도까지 내려와야 전세 가격 상승세가 좀 이어지면서 좀 시도를 하지 않을까. 아니면은 또 이것도 선반영할 수도 있겠죠. 이것도. 지금은 한 몇 %정도로 한번 보시는 거예요? 지금은 아파트 담보대출을 6%, 6% 네, 정도로. 6.1 이 정도 보고 있죠. 그러면 2% 정도가 떨어져야 된다. 네. 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좀 더 가산금리 좀 적어서 된데 지금은 좀 높게 잡아요. 그래서 신규 대출자랑 기존 대출자랑 조금 차이가 날 거예요. 예. 아, 근데 정말로 올해 한국은 한 번 남고 미국은 2번 남고 또 내년 상반기에 또 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게 더해지면 지금 6%, 7%, 8% 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뭐 임대 사업 하던 사람들, 상가 투자했던 사람들, 전세 살았던 사람들, 월세 투자했던 사람들이 다 곡소리 나는 거죠. 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월세를 돌리느니 경매로 넘기자. 뭐 다 경매로 넘기자가 되면서 경매로 넘기는 게 오히려 본인들한테 더 유리한 일이 벌어지니까 뭐 난리가 날 수도 있죠. 금매가 쏟아질 거고 경매가 나올 거고 결국은 이제 금리가 빨리 멈추지 않으면은 내년에 좀 어떠한 이상 현상이 날지 알 수 없다라는 말이 그런 말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그 금리가 오른 다음에도 그게 실물에서 벌어질 때까지 시차가 필요하니까 이게 또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는 기간도 뭐 6개월, 1년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게다가 부동산은 말씀해주신 대로 후행성이라고 하면 상당히 오래 해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고 하니까 그래서 당장은 이제 투자를 부동산으로 매매 가격 상승을 보는 투자보다는 이제는 아마 저는 먼저 유행할 게 월세 투자라고 봐요. 이제 임대형 투자. 우리나라에서도 모든 데가 다 죽을 것 같지만 또 달라요. 살아나는 상권이 있어요. 이게 코로나랑 또 맞물렸어요. 리오프닝이 되기 시작하면서
여기는 돈이 도는 자리가 또 생겼어요. 대표적으로 홍대 있고요. 외국인들이 계속 쏟아질 겁니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월세 임대료를 조금 올려도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이런 자리들은 살아남겠죠. 뭐 네. 이태원, 뭐 이제 뭐 저쪽 이제 관광지였던 데들, 명동이라던가 이런 데들은 괜찮을 거고, 또 이제 오피스 중심지였던 데들, 뭐 여의도라던가 이제 뭐 강남이라던가 역삼이라던가 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회식이 어려웠던 자리들이 회식이 다시 살아나면서 또 이제 또 어느 정도 상권이 살아나고 월세를 버텨내겠죠. 이런 자리들, 특수한 자리들 몇 개 빼고는 다 어렵지 않을까 봐요. 그럼 또 양극화 현상이 또 벌어지는 거고. 네. 그래서 월세를 한번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한 바퀴 쭉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매매 시장까지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했던 투자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쉐어하우스랑 에어비앤비 이런 게 있어요. 맞아요. 성공적으로 엑시트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그게 한번 다시 뜰 수도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죽었던 거거든요. 에어비앤비나 이제 쉐어하우스의 공식은 뭐냐면 월세가 많이 비싸질수록 더 사업 성공률이 올라가요. 그러면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지금 리오프닝까지 들어왔으니까 많이 유리할 것 같아요. 예전에 호텔도 많이 부셨어요. 서울에 있는 거 호텔도 많이 부시고 다 오피스텔로 바꾸고 했는데 그러면 공급은 줄었고 관광객은 계속 늘어나고 이런 사업들은 별로 내 돈 얼마 없어도 할 수 있거든요. 뭐 한 2, 3천만 있어도 할 수 있는 그래요? 거라서 보통 월세 대비 2배에서 3배를 벌어요. 뭐 쉐어스다 그러면 내가 한 달에 아파트 월세 한 150짜리를 구했다 그러면은 매출이 한 300 나오거든요. 대신에 투자금은 적게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거 하시는 분들이 이게 단기 임대로 갈수록 점점 짧아질수록 수익률이 되게 높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저 쉐어스는 6개월짜리인데 에어비앤비는 하루짜리잖아요. 근데 에어비앤비는 합법으로 받을 물건이 너무 적어요. 우선 오피스텔에서 하는 에어비앤비는 다 불법이에요. 그리고 아파트에서 합법 받기는 너무 어렵고 일반적으로 이제 좀 다세대 주택을 많이 하죠. 상가주택이라던가 거기서 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홍대에서 보면은 그 연남동 거리 뒤쪽으로 경성고인가요? 거기 쪽에 보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지금은 약간 그 하락의 시간이 상당히 좀 남은 것 같은 느낌은 들고요.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해서 만약 무주택자분들이나 아니면 투자를 생각하시고 있는 분들은 기회를 놓쳤다고 좌절하지 말고 이 순간에 현금채굴, 원화채굴 열심히 해서 그 오는 1, 2년 후에 그런 순간들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굉장히 좋겠네요. 네, 그게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이 꽉 깨물고 해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와신 상담이라고. 지금 다음 기회가 올 때까지 내가 잘 버티자. 꾹 참고 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필요한 게 주식만 너무 보지 말고 다양한 좀 학문들, 교양도 좀 쌓고 내 자기 개발도 좀 하고 이럴 때 좀 쉰다 생각하고 여행도 좀 미리 다녀오고 하면서 좀 리프레시 하는 게 훨씬 낫다라 그래요. 정신과 상담이 이야기도 그렇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한번 내가 좀 전환을 좀 해야 된다. 우리 이미 벌써 대세 상승장이나 대세 하락기 다 겪어봤잖아요. 그럼 다음번에 시그널 알 거 아니에요. 왔다. 이제 그때 투자하시면 될 거예요. 네. 그 소장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되게 주식 투자를 갖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긴 하는데 재테크를 되게 인문학적인 소양도 되게 좋으신 것 같고 그 비유적으로 설명을 너무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교양이 풍부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냥 가장 이게 아마 좀 공감 가는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라던가 열어보면은 너무 자기만의 언어를 써서 표현하려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제 전문적인 용어를 쓰면 더 명확한 표현이니까 전문가들은 그런 단어를 쓰지만 대중적으로는 그 표현들이 이해가 와닿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맞죠. 배경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배경 지식으로 맞춰서 이해를 해보면은 이해 속도가 더 빨라질 거예요. 소장님 앞으로도 좋은 책좀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책은 손 뗐어요. 소장님 그러면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힘든 시기지만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타이밍에 항상 기회가 또 오고 예상하지 못하는 타이밍에 악재가 나오니까 너무 보이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들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전인구 경제연구소의 소장님이시고 그 주식생존의 법칙 이번에 나온 신간인데요. 이것의 저자이신 전인구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